그동안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끊어졌고 이번 생은 이미 결정됐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견고했던 앞줄과 뒷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 섞이는 거대한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평생 뒷줄에 서 있던 당신이 합법적으로 맨 앞줄로 새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의 재편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있었던 부의 이동을 짚고 현재의 거시적 정세 변화, 그리고 다가오는 구조적 부의 재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 12월 대한민국 정기예금 금리는 연 19.5%였습니다. 당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은행에 1억 원만 넣어두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던 시절입니다. 실제로 1억 원을 저축하면 숨만 쉬어도 1년에 2천만 원 가까운 이자가 붙었습니다. 당시 서울 변두리의 14평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300만 원 정도였으니 1억만 있으면은 매년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돈이 남았던 셈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행은 자산을 불려주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파트너였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아끼고 저축하면은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는 공식은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을 저축해도 1년에 손에 쥐는 돈은 세전 280만 원 남짓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는 월세는커녕 관리비 내기도 벅찬 게 현실입니다. 40년 사이 은행 예금은 7분의 1 토막이 났고 서울 아파트 가격표는 70배 넘게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을 5년만 모으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푼도 안 쓰고 14년을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아파트 근처라도 가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 이제 정답이 아닙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는 유례없는 저물가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마법 같은 시기였죠. 하지만 그 마법의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통 시중에 돈이 흔해지면은 물건값이 올라야 하는 게 경제의 기본 상식이지만 당시에는 그 상식을 깨뜨리는 강력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등장이었습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 공산품 가격의 천장이 통째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원자재가 전 세계로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가 쓰는 생필품부터 가전제품까지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하향 평준화된 겁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고 시중의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니 사람들은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영원히 안정적일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저축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산 증식 수단이자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저물가와 고금리의 조합은 인류 경제사 전체로 볼 때 아주 짧고 이례적인 보너스 기간이었습니다. 할인마트의 물건값이 싼 이유는 누군가가 낮은 임금을 받으며 대신 희생했거나 전 세계 공급망이 막힘없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이었죠. 하지만 세계의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커지고 있죠.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경제 패권 경쟁, 불공정 무역 관행, 기술 산업 리더십 확보 같은 요소입니다. 이를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와 기술 수출 통제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기술 경쟁과 전략 자원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미국과 동맹국으로 하여금 중국 의존도를 줄여 위기시 생존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저렴한 생산 기지를 잃어버린 세계는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장을 자국으로 옮기거나 동맹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이나 프렌드 쇼어링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결과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 식탁 위 물가를 결정하는 실존적인 변수가 됐습니다. 생산 원가가 오르고 물류비가 치솟으며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인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냉혹한 진실은 우리가 빚으로 쌓아 올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정부 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팬데믹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가 쏟아낸 막대한 유동성은 이제 거대한 부채의 산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세금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아니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 빚의 실질적인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정부는 후자를 선택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세련되고 소리 없는 세금 징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함께 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돈의 구매력을 희석해서 국가의 부채를 청산하는데 쓰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왜 아무리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이제 조금씩 갈피가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모두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이 파티에서 남몰래 웃고 있는 주인공들이 따로 있습니다. 막대한 돈뿌리기. 우리가 식어버린 빵 부스러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 동안 파티장 안쪽에서는 이미 뜨거운 빵을 배부르게 나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서열을 결정짓는 잔인한 메커니즘 캔틸런 효과의 실체입니다. 정부가 주최한 뜨거운 빵 파티에 당신이 초대받지 못한 이유는 당신의 성실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줄의 맨 끝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는 캔틸런 효과라는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을에 빵집이 딱 하나 있고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이 갑자기 나타나 새로 찍어낸 빵 쿠폰을 줄에 맨 앞 사람들에게만 나눠줍니다. 쿠폰을 받은 앞줄 사람들은 빵값이 오르기 전에 얼른 그 쿠폰으로 빵을 싹쓸이합니다. 뒤늦게 소문을 듣고 달려온 뒷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앞 사람들이 빵을 다 사버려서 빵은 부족해졌고 주인은 빵값을 2배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벼락거지가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빵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이고 빵 쿠폰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유동성입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이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정부와 가까운 금융기관 대기업 그리고 신용도가 높은 자산가들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은 그 돈은 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은행은 이 돈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빌려줄까요? 당연히 담보가 확실한 부자들과 우량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저금리로 빌린 이 뜨거운 돈을 들고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와 주식을 사들입니다. 실제로 2020년 5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광의통화, 즉 시중에 풀린 돈은 무려 457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의 코스피 지수는 50% 가까이 폭등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30%가량 치솟았습니다. 반면 여러분의 월급은 어땠습니까? 통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동안 여러분의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자산으로는 부자들처럼 돈을 빌릴 수 있는 증거가 못 됩니다. 돈이 풀리는 파티는 이미 자산가들 사이에서 끝났고 그 여파로 물가가 치솟은 뒤에야 여러분은 인상된 밥값을 내며 그 파티의 청구서를 대신 받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2023년 통계를 보면은 한국 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약 2.7%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3.6% 올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월급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노동 가치가 0.9%만큼 강제로 깎여 나갔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월급의 일부를 정부와 자산가들에게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명분으로 돈을 찍어낼 때마다 그 혜택은 앞줄이 독식하고 고통은 뒷줄이 전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불공평한 줄 서기를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언제까지 식어버린 빵 부스러기만 기다리며 뒷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잔인한 게임의 판도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수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거대한 자산의 덩어리가 통째로 주인을 바꾸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의 80% 이상을 쥐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퇴장입니다. 이들이 쥐고 있는 거대한 자산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뒷줄에서 앞줄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통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1차 베이비 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14만 명의 인구 집단입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15%에 육박하는 거대한 머릿수를 자랑하며 지난 40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온몸으로 견인해왔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앞서 언급했던 15%의 금리와 자산 가격 폭등의 수혜를 가장 온전하게 누린 세대이기도 합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들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1천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음 세대보다 평균적으로 1억 원 이상 더 많은 자산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들이 가진 부의 질감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1.2%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부의 정점에 서 있는 상위 1% 부자들조차 자산의 80% 가까이를 부동산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부는 지금 60대 이상의 안방과 거실이라는 콘크리트 속에 꽉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자산의 덩어리는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않고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노후 자금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접어들면서 이 고여있던 물줄기가 강제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은퇴는 이미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매년 0.33%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산 인구의 주축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변화는 자산의 주인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 규모는 약 5경 6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상속이나 증여가 재벌가만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중산층조차 이 거대한 자산 이전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3천조 원 규모의 자산이 현금화되거나 주인이 바뀌면서 자산시장의 서열이 통째로 리셋되는 대전동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6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2017년 32%에서 2022년 37%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30대 이하의 비중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죠. 3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가 고령층의 부동산에 꽉 막혀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쥐고 있는 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모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는 그 어느 세대보다 거대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의 규모는 압도적인데 정작 매달 손에 쥐는 현금 흐름은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당장 이번 달 관리비와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고령층의 현실이 바로 한국식 부의 민낯입니다. 이것은 부가 소유는 되어 있지만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품에 안고 있지만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방울이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언젠가 녹기 마련이고 그 시점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베이비 부머의 퇴장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자산에 대한 선호도의 전면적인 수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내 집값이 내일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우선순위는 현재의 생존으로 급격히 이동합니다. 얼마에 팔 수 있느냐보다 지금 당장 얼마의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자산 보유 전략은 공격적인 증식에서 방어적인 유지와 회수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고여있던 부가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나이가 들고 수입이 끊기면서 발생하는 생애 단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집을 줄여가고 누군가는 상속과 증여 혹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산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덩어리 큰 부동산이 쪼개져서 현금화되거나 분할 가능한 형태의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물리적으로도 접근 불가능했던 부가 드디어 우리 세대가 접근 가능한 형태의 부로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베이비 부머가 집을 팔면은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단순한 공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이 재편은 모든 가격의 동반 하락이 아니라 기회의 분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과 유형 그리고 연령대별로 자산 가치가 극명하게 갈리는 차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틈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틈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서열 재편의 공간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경로는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부의 구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한 사람의 소유였던 거대한 자산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쪼개진다는 것과 장기 보유를 고집하던 자산이 분할과 현금화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처럼 한 지역이나 한 채의 집에 인생을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거주지도 직업도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산을 실용적으로 판단해 빠르게 유동화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결국 상속은 자산을 고정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자산을 흐르게 만드는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앞줄의 주인공이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앞줄은 이미 자산을 선점한 사람들이었지만 앞으로의 앞줄은 그들이 쏟아낼 유동성을 받아낼 수 있는 판단력과 시간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다고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부의 구조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베이비 부머의 퇴장은 부를 사라지게 하지도 않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만 견고했던 서열은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고 싶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나요? 하지만 지금 이 질문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보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힘입니다. 즉, 앞으로 풀릴 유동성을 예측해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동성이 실제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자리에 미리 서 있는 것입니다. 베이비부머 자산은 한 번에 쏟아지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지금까지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고 의료비가 생기고 자녀에게 나눠줘야 할 자산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들의 목표는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안 팔고 버틸 수 있느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버틸 수 없는 사람은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싸다다는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의 주인은 앞으로 더 기다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급하게 뛰어들 필요도 없고 경쟁적으로 가격을 쫓아갈 필요도 없으며 줄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위치에 서면 됩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의사결정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순간 아직 풀리지 않은 물량의 압력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즉, 빚고정비 강제적 선택지를 최소화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구조적으로 유동성을 받아야 하는 쪽과 밀어내는 쪽을 구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가 자산을 내놓는 이유는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생활 유지와 리스크 감소입니다. 단연코 80% 이상의 자산인 부동산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시점이 생깁니다. 고령 자가 비중이 높고 실거주 수요가 약한 지역이겠죠. 이 지역의 공통점은 20년에서 30년 전에 대규모로 입주가 이루어졌고 현재 거주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이며 자녀 세대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찾고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산이 주는 압박을 줄이고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풀리는 시장에서는 기회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유 스트레스가 큰 자산을 들고 있으면은 기다릴 수 없고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물려서 팔았다고 말하는 순간은 대부분 가격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시장은 아직 기회를 안 줬는데 내 자산이 먼저 나를 압박하는 상황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 이 구조에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나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동성은 반드시 풀리지만 그 유동성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찬스가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해지는 구조 변화입니다. 다만 그 구조 위에서 누군가는 앞줄로 이동하고 더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게 뒤로 밀려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재능도 용기도 정보의 양도 아닙니다. 어디에 서 있었느냐입니다. 부의 재편은 언제나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가격이 무너지는 장면보다 선택지가 사라지는 순간이 먼저 옵니다. 빚과 고정비에 묶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서두르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속도가 아니라 위치를 강조해온 이유입니다. 베이비 부머의 퇴장은 부를 새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자산을 흐르게 만들고 고정되어 있던 서열의 균열을 냅니다. 이 균열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준비란 더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기회를 잡는 시기가 아니라 기회가 올 때까지 탈락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